because I told them if you retaliate, we're going to double it. And that's what I did with China, because they did retaliate.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90일 동안의 관세 유예 조치에 따라서 각국은 저마다 치열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대치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 전략은 무엇일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흥종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특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 전문가시죠. 이철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조문경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전 세계가 트럼프의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에 그야말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부터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엔 상호관세율 125%와 펜타닐 원료 불법 유통을 이유로 한 추가관세 20%를 더해 총 14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이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사실상 양국의 교역은 중단된 상태고 이외 교역국들은 관세율 조율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90일 관세 유예,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 배경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관세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또 그 중요한 채권 시장에서도 채권 금리가 막 올라가고요. 네. 결국 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미국물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도 바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 자산의 상당 부분을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것도 관계가 있을까요? 뭐 그런 소문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서 중국이 곧바로 보복 관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이것 봐라 하고 더 관세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중국이 다시 보복 관세를 하는 이제 그런 양상이 됐죠. 이 상황에서 만일에 기타 국가에까지 모두 유사한 고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보다는 중국 중심으로 연합을 이룰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게 되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을 유예를 해주면 중국이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의 협상을 이어가는 어떤 전략적 수단으로도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치킨 게임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근데 이렇게 상호 관세를 유예하고 이러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진정되는 국면에 있다가 다시 지금 막 상승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협상이 이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네. 상호 관세에 대한 협상이 시작이 됐지만은 트럼프 관세가 그냥 어제 하루아침에 이게 시작이 된 게 아니고요. 24년, 23년, 22년 그 전에 현재 트럼프 경제정책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의 보고서가 속속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 모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시장은 상당히 이것에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 정책이 계속이 진행되고 이 진행이 되면 이건 결국은 자해적인 그런 조치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반적인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 미국 채권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채권 시장 혼란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실 추측이죠. 그런 추측이 많이 보도가 되고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 채권이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자신들 금리가 영향을 입고 자신들이 외채를 갚는다든가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요. 베센트 재무부 장관도 사실 중국이 그렇게 매각을 많이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매각의 주체들은 대부분 미국 국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 모두 짐작입니다만 아마도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그런 미 국내 기관들이 많이 매각을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미 국채 금리 상승이 우리나라 경제에는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경기 침체가 또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은 금리를 사실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반대로 또 이제 채권 금리가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미 연준에서는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같이 이제 또 금리를 갖다가 내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 또 반대의 그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미국 채권 시장의 불안정이 그대로 우리나라로 그냥 이렇게 이전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은행은 금리 결정하는데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채권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정부가 해야 될 그런 조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각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25%의 상호 관세가 부과됐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하고는 그 자유무역 협정 FTA 체결하고 이랬는데 그러면 그런 협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협정이 FTA 협정이라는 여러 가지 상품 양호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조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상품 양호 부분, 우리가 흔히 관세를 철폐한다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을 사실상 의도적으로 무시하겠다. 이제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이제 FTA 없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현재 미국의 전략이고요. 그러나 그 FTA에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비관세 조치라든가 무역 완화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정부 조달이라든가 투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현재 FTA가 현재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미 FTA를 전적으로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철폐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는 보면 안 되고 우리는 오히려 이 한미 FTA를 끝까지 갖고 협상장에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상호관세 25%가 전반적으로 부과가 된다. 그러면 우리 국내 제조업이 타격이 크잖아요.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2,107곳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의 60.3%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에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직접 영향권에 있다는 응답은 14%, 간접 영향권에 있다고 답한 기업은 46.3%로 집계됐습니다. 관세 폭탄 영향권에 속한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배터리와 자동차 부품 업종이 가장 많았는데요. 미국에 진출한 우리 대기업의 소재, 부품 등 중간재를 납품하는 협력사가 다수 포함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도 반도체와 의료정밀, 전기장비, 기계장비, 전자통신 등의 업종이 관세 영향권에 속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떤 분야 타격이 제일 크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겠죠. 왜냐하면 자동차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우리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에 2만 개 이상의 그런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력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겉에 있는 그 완성차 업체들, 이 완성차 업체가 미국으로 예를 들어서 간다라고 했을 때 그 2만 개의 부품을 공급하는 모든 협력업체가 다 갈 수는 없어요. 예, 일부 가기는 갑니다만 결국 뭐냐면은 완성차 업체가 어디서 생산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많은 부분이 여전히 국내에서 현재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세의 영향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고요. 사실상 우리가 FTA를 지난번에 한EU라든가 한미 FTA를 했는데 이 FTA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본 업종도 자동차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관세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자동차일 수밖에 없죠. 네. 90일 유예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초까지 계속해서 협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원스톱 쇼핑.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게 이제 미국의 의도죠. 미국은 이 관세뿐만 아니라 방위비도 같이 하고 알래스카 투자하는 것도 같이 하고 니네가 우리나라 와서 해군 군함 MRO도 해달라. 이걸 전부 다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미국의 의도고요. 이거에 대해서 일본은 또 분리되어 있는 거다. 이거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마찬가지로 현재 전략 자체는 분리해서 하자.
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일단은 협상 전략으로서 맞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보다 이 강도가 너무 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 전문가들 의견이 거의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고 있는 이유의 가장 근본 원인이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도 해소하고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역 적자도 해소해야 되겠다. 지금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관세다라는 쪽으로 전문가 의견들이 매우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방위비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으니까 그게 또 걱정인데 바이든 정부 때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26년에 1조 5천억 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올리는 거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요, 바이든 정부에서 한 거는 다 무시하는 것이죠. 마을에 보안관이 새로 왔습니다. 이제 옛날 보안관이 했던 건 다 약속한 건 다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조 한 4천억 정도를 현재 부담하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10조 이상을 지금 내라는 거거든요. 이게 미국의 계산법은 뭐냐면요. 과거에 지난 80년 동안에 우리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주지 않았느냐, 북한으로부터. 그거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젤렌스키한테 과거에 지난 2년 동안 3년 동안 했던 것도 그거 받아내겠다는 거 똑같은 계산법입니다. 소급하겠다는. 예, 소급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그 뭐 10조가 나오고 50조가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지금 방위비 협상이라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이거는 뭐 우리가 원칙대로 그냥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 방송이 금요일에 나가니까 요때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번 주에 고위급 회담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회담 전략을, 협상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 겁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제 2+2 아닙니까? 근데 통상장관끼리 만나는 거, 통상 담당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건 뭐 그렇다 치는데 여기 재무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재무 같은 경우는 예산까지 다 포함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원스톱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겠다는 거예요.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재무, 우리나라 경제부총리는 직접 협상장에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관장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결정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협상의 틀이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건 결국은 이제 미국의 의도 그대로 관철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최대한 시간을 끌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하는 조선인 알래스카 이런 문제를 갖다가 개별 협상에서 다루면서 협상의 그 어떤 압박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 나가는 이런 전술을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걸 좀 핑계 대면 안 됩니까? 아직 우리가 대통령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요거 정해지고 이럴 때까지 좀 이렇게 좀 유보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거를 미국의 허락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익스큐즈를 해줘야 되니까. 아니, 저는 트럼프 형의 상대와 협상함에 있어서 고분고분 비위 맞추는 식의 협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과 이야기하는 거의 중점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있지 그 과정이나 명분이나 그 논리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결정자가 현 정부라고 보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이미 전 세계가 아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현 정부는 일관되게 이것은 차기 정부가 정할 일로 자기들이 나설 수 없다는 그 입장을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룬다? 그렇죠. 근데 90일 유예 기간 동안 협상하자 이러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90일 동안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90일 동안 협상이 되면 그 협상 결과가 잘 돼서 20%가 되든 15%가 되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판은 미국이라는 시장을 어느 한 특정 국가와 지금 그 조건을 협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수의 국가와 협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경쟁국이 우리보다 낮은 관세를 갖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낮은 관세를 가져도 우리의 경쟁력은 상당 부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상의 판을 지금 항상 우리는 보면 쌍무관계로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서 지금 글로벌 여러 국가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고, 그래서 이 미국에 대한 대응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쌍무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국가들과의 연계를 강화해가면서 같이 판을 짜가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협상 방법을 한번 보죠. 중국은 지금 보니까 강대강 대치인데 중국한테 미국이 145%를 소위 얘기해서 때리니까 미국의 125%를 때려버려요. 이 협상이 지금 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은 준비를 차곡차곡 해왔고, 지난 1기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소위 4대 전략이라는 거를 만든 게 있었거든요. 트럼프는 말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고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기본 전략을 딱 정하고 여기에 확고하게 유지를 하면서, 다만 트럼프가 막 던지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연하게 대처하자 였거든요. 그리고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도 1기 때 정립했던 그 정책을 계속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막 무슨 얘기를 하든 자기들은 자기들이 세운 전략대로 간다라는 것이고, 중국 같은 나라는 지금 기본적으로 계획을 5년 단위로 실행하는 나라란 말입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그 임기가 4년밖에 안 되고 내년 11월은 벌써 중간 선거가 있어요. 한 1, 2년 고생하면 1차 중간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지금 생각할 때 좋은 결과 아닐 것이다. 그럼 트럼프가 나머지 2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또 그렇게 한다 한들 그럼 4년만 버티면 되는 거다. 그런데 대화를 하겠다면 예의를 지켜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대화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트럼프가 시진핑을 직접 만나서 내가 풀겠다 이랬다는데 그렇게 만나면 풀리는 거 아닙니까? 정상들이 만나면? 그건 대단히 어렵죠. 정상과 정상이 만나는 거야 뭐 만나지 않습니까 대부분?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협상은 사실 굴복하라는 뜻과 똑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25%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럼 만일에 우리는 0%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던지면 그게 협상의 대안처럼 들리겠느냐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중국은 우호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각 나라에 연락도 하고 공동 대응할 거다 이러는데 우리나라에도 러브콜을 보냈습니까?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중국이 러브콜을 보낸 건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그렇게 전랑 외교의 어떤 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나서 이제 우분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바이든 정부 때는 그렇게 다른 나라들의 호응이 별로 그렇게 크진 않았었어요. 근데 트럼프 정부 싹 들어오고 나서 확 바뀌었습니다. EU가 대표적입니다. 그 이제 지난달에 중국 가서 보니까 EU가 대표단이 다 와가지고요. 중국하고 중국의 최고위급하고 모든 걸 다 이렇게 논의를 하고 갔습니다. 7월 달에 이제 정상회담 하기로 했고, EU하고 중국이요. 그 전에 뭐 지금 나오는 뭐 전기차 뭐 다시 그 관세 철폐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러브콜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호응을 하고 있다.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에 약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그 국제회의 같은 거 갈 때, 야, 우리가 한번 미국 없는 세계를 한번 상상해보자. 미국 없이 한번 우리가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우리 다 뭐 해야 되지? 너는 어떤 일을 할래? 뭐 이런 식의 좀 논의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재미있는 현상이죠. 네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알아보죠. 미중 관세 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인데, 이 관련 내용은 조문경 기자가 조사해 왔습니다. 네,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상품 교역 규모는 약 5,8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66조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선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훨씬 많았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해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2,95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무역 적자이긴 하지만 2017년에서 2018년 그 규모가 4천억 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출범 당시 미국은 중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은 공정해야 한다며 중국산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합니다. 이후 미국은 총 5천억 원 달러의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겼는데요. 이 여파로 미국의 대중 수입 비중은 2016년 21%에서 13%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 수입이 단순히 줄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회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1기 당시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일부 중국산 제품이 동남아시아 등 다른 국가를 경유하여 수입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제품을 재포장하거나 생산시설을 옮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대표적인 관세 우회 수출지는 베트남과 멕시코입니다. 이 때문에 2019년 중국의 베트남 경유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160% 급증했고 2018년에서 2022년 멕시코 경유 중국산 수출은 98% 늘었죠. 해당 국가들의 대표적인 우회 품목은 가구와 전자부품, 철광과 태양광 패널 등인데요. 특히 가구는 중국산 자재를 베트남에서 조립하거나 라벨만 바꾸는 방식으로 미국에 수출됐습니다. 문제는 최근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로 한국 기업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한중과 한미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 협정을 활용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저율 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직접 투자액은 57억 8,600만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3.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태양광 등 첨단 산업 투자가 특히 늘었는데 대미 우회 수출 목적이 다분해 보이죠.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에서 수출하는 모든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에 총 86%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표면상은 한국산이지만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한국에서 조립한 제품이 중국의 우회 수출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미국으로 AWC를 수출하는 기업은 단 2곳. 이 가운데 한 곳은 중국 기업 지분이 100%인 자회사로 사실상 중국 기업의 대미 수출 기지로 활용된 셈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지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수출 구조와 공급망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강대강대시가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일단 관세라는 것은요, 한번 설정이 되면은 잘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본 관세 10%하고 그 품목별 관세는 보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미국의 관세율을 그러면 한 2.5% 정도를 항상 생각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최소한 10에서 25%다. 미국 시장에 접근하려면 거기에 대한 그 세금을 10에서 25%는 물고 들어가야 된다. 올해의 모든 경제 성적표가 다 나오는 내년 3월쯤이면 뭐 승패가 다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상당한 기간 유지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일단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장기전에 대비하는 자세로 계속해 왔고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면 관세 조치를 얼마나 신속히 변경하거나 회복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시간 걸릴 거예요. 또 하나는 90일 유예를 했으면 얼마든지 뭐 30일 더, 60일 더 이미 그 협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협상하는 동안은 유예 뭐 등등의 그런 베리에이션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그 미리 관세 협상 시작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협상 전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굉장히 그 아주 잘 기본적으로 스탠스를 잘 잡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러 가지 일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섣불리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이런 카드가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미국 측에 전달을 하고 있고요. 이시바 총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을 브리나케 가서 백악관에 가서 만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소용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다 포함을 해가지고요. 협상 전략을 현재 잘 해 나가고 있다는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협상할 때 트럼프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 빨간 모자 있잖아요. 네. 그걸 막 씌웠대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얼떨결에 쓴 사람들이 또 일본에서 욕먹고 이러는데 그거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모자 들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옛날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네. 악수를 하는데 일부러 끌려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손을 여기까지만 이렇게 내고 있어요. 네. 일부러. 그럼 그러면 먼저 상대방이 이렇게 가야 이렇게 되잖아요. 가야지. 이렇게 그러면 인사하는 것처럼. 사진은 이렇게 찍혀요. 그렇지, 그렇지. 나중에는 이렇게 되더라도 네. 사진은 그렇게 찍힙니다. 이게 정상회담할 때 예,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장면이 연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장면을 연출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예, 워싱턴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가 모자 말씀하시니까 이게 생각나는 기사가 있어요. 네. 지금 중국 내에서 특히 소비재 제품에 네. 대해서 이제 미국 관세 때문에 큰 영향이 올 테니까 피해 조사를 했는데 그 마가 모자를 만드는 업체가 있었대요. 중국에? 예, 중국에. 네. 그 마가 모자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우린 걱정 안 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가 모자가 미국 내에서 $50에 팔린답니다. 근데 자기들이 미국에 파는 가격은 $2래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관세 뭐 때려 맞는 거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7가 되더랍니다. 아니, 지금 그러면 자기들이 파는 가격은 $7가 되겠지만 네. $50에 파는 미국 업체가 뭐 손해볼 게 있냐라는 것이고 오히려 관세 올랐으니까 가격이 올랐어요. 이래가면서 $60 받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군요. 이런 건 아주 소수의 경우일 것 같고 주변 국가들은 거꾸로 야, 중국이 그렇게 대규모로 미국에 팔던 걸 못 팔게 되면 이걸 쓰나미처럼 우리나라로 밀어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유럽도 아세안 국가들도 지금 다 하고 사실 우리도 해야 되는 걱정이기도 하죠. 네. 미국이 90일 유예를 하고 75개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개국씩 만나서 협상을 타결을 해.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5개 국가가 우선 협상국이지 않습니까? 네. 협상 우선 대상국인데 그 국가들하고 하면은 대충 이제 모양이 그려지니까 네.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이거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5개, 6개 국가, 10개 국가가 또 이제 합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협상 뭐 90일 안에 못하면 또 한 30일 늘리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아니 뭐 안 되면 뭐 협상 뭐 결렬되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뭐 이렇게 마음 편하게 그렇게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2달 뒤에, 1달 반 뒤에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 자세로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전 정부에서 한 건데 그 약속을 안 지키시면 우리도 뭐 전 정부에서 한 약속은 뭐 지킬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좀 잘 전략을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번 미국과 이 관세 협상하는 거야말로 이번엔 정부가 여야의 동의를 받아서 협상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하고 어떤 상당한 진행을 보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지 이번 협상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대미 협상안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그런 구체적인 그 진행이 안 보여서 조금 우려됩니다. 어찌저찌 해서 이 관세가 트럼프 의도대로 다 그냥 관철이 돼서 20%가 됐던 뭐 몇 %가 됐던 맥이면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관세 자체가 원래 스티키하다 그래서 오래 가는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관세를 한번 하면은 그것을 활용하는 어떤 국내 산업 구조가 또 재편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트럼프가 이미 트럼피즘으로 갔다. 그 트럼프주의라고 하는 게 생겼고요. 이것이 꼭 미국만의 또 현상은 아니고 우리가 유럽이라든가 또 한국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동안에 있었던 20세기는 끝났다. 20세기의 철학이 다 끝났다. 세계 질서가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트럼프는 가도 트럼피즘은 남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자유주의, 규칙 기반의 무역 질서, 세계 질서는 종언을 고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에 미국의 중간선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도 또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우려는 또 다른 분들도 좀 많이들 하고 계세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발탁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중요한 요직에다가 많이 박아 놓으면 그 영향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다 바뀌고 이걸 누가 못 말리고 이런 나라입니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지금 많이 제동을 걸고 있죠. 네. 예, 걸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법부는 사후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의회가 이제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의회가 지금 현재 공화당
다수당이고. 상하원이 전부 다 공화당 다수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가 하는 역할을 현재 방기하고 있는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방식인 거고 주정부는 상당히 좀 다른 또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정부 중에서 이제 당이 다른 주지사가 있는 정부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재량권은 사실 많죠. 예, 많이 있는데 그걸 항상 힘을 항상 자제해 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100%, 120%, 140%를 활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저질러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는 것은 나중에 판단하는 방식으로 해서 아주 정치인이죠, 뼛속까지. 예. 자, 어쨌든 전 세계가 이 트럼프의 입을 바라보고 있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 한마디에 따라서 그냥 막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전히 그 미국이 중요한 시장이다. 그러나 관세가 있는 장벽이 있는 시장이라는 걸 일단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주요한 나라들 시장들과 같이 경제 통합을 더 가속화하고 그리고 무역 원화라 더욱더 가속화하고 해가지고 시장을 창출해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한국 기업들의 결정은 뭐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그냥 다 현지로 가는 겁니다. 미국으로 다 가서 생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나갔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이 국민 경제 또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도전이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정치 국민들이 잘 수렴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중이 아닌 제3국들의 중요성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파트너십이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영역인데요. 예를 들면 아주 특별한 나라들이 있어요.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미국의 이 상호관세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러시아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타이완 같은 나라도 있죠. 타이완은 소위 그 중국 청정 국가라고 불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산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특히 브랜드 제품의 경우에는 중국산 브랜드 제품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CT 쪽에서는 지금 세계적인 생산망, 공급망을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전략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이러던 그 우리의 그 기업 전략을 7난장이 정도의 국가들을 같이 전략적 자원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도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만 이런 게 아니고 정치, 사회 전반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리는 판단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좌우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명한 판단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요구해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